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술 식민지에서 세계 1등 디젤 잠수함 보유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해군은 미국이 쓰다 버린 배를 고쳐 쓰던 말 그대로 도움받는 해군이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해군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과 30년 만에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나아가 잠수함 건조 기술의 스승이었던 독일을 제치고 해외 수출까지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무기 개발의 성공 사례를 넘어섭니다. 이는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낸 우리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 그리고 뜨거운 열정의 기록입니다. 이들의 헌신과 집념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해군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기적 같은 30년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수함 개발에 뛰어들게 된 배경에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절박한 안보 위협이 있었습니다. 문근식 전 잠수함 함장님은 북한의 잠수함을 바다 밑의 땅굴에 비유하며 우리에게 잠수함 전력이 없다면 그들은 안방처럼 우리 바다를 드나들며 언제든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990년대 초 북한은 이미 6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 우리 영해에 침투하여 간첩을 침투시키거나 우리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치명적인 비대칭 전력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아무리 강력한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들 물속의 적을 막는 데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입체 해군, 즉 수중 전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심각한 안보의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필요성이야말로 우리가 잠수함 개발이라는 험난한 길에 뛰어들게 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숙명적인 도전이었던 셈입니다. 잠수함 개발의 첫걸음은 1단계 장보고함 1200톤급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눈으로 훔쳐서라도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독일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1990년대 초 우리는 독일에서 일본 함을 도입했고 이번 함부터는 국내에서 조립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핵심 노하우가 유출될 것을 극도로 우려하여 중요한 기술 자료와 공정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술진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기술을 습득해야만 했습니다. 도면을 카메라처럼 눈으로 찍어내고 복잡한 공정들을 머릿속에 사진처럼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서는 밤샘 작업을 통해 기억을 되살려 도면을 다시 그려내는 집념을 보였습니다. 당시 독일 기술진조차 한국 사람들은 한 번 보면 그대로 그려낸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나는 노력 덕분에 우리는 잠수함 기술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맬 수 있었습니다. 2단계 손원이람 1800톤급 개발 단계에서는 단순 조립을 넘어선 기술 축적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이는 잠수함의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건조할 수 있는 면허 생산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연수를 받던 한국팀은 전 세계에서 온 연수생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독일 교관들이 질문 세례를 피해 도망 다닐 정도로 끈질기게 파고들었으며 밤늦게까지 연구에 매달리느라 복사지와 전기 사용량이 다른 국가 연수생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기술진은 단순한 하청 기지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파트너로서 성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집념 덕분에 우리는 잠수함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독자 개발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기술 내재화를 이루어낸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대망의 3단계는 도산 안창호함 3000톤급을 통해 기술 자립의 완성을 이루어냈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기술을 사올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며 2008년부터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건조하는 야심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잠수함을 만드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방기술 자존심을 세우는 역사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기존의 1200톤급 장보고함과 1800톤급 손원이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체급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3000톤급은 재래식 디젤 잠수함으로서는 초대형에 해당하며 수상함으로 치면 항공모함급의 위상을 가지는 거대한 도약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디젤 잠수함 중에서도 가장 최신 기술이 집약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뛰어난 엔지니어링 역량을 전 세계에 입증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명실상부한 기술 자립의 정점을 찍은 순간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에는 스승인 독일 잠수함에도 없는 비장의 무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수직발사관, 즉 VLS를 장착하여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잠수함의 원천 기술을 제공했던 독일의 잠수함들조차 보유하지 못한 기능이며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 역량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존의 잠수함이 어뢰를 이용해 적함을 타격하는 수준이었다면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은 은밀하게 적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그 위상이 격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화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적의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전략적 억제력으로 기능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르쳐주던 독일의 모델보다 더 강력한 화력과 뛰어난 생존성을 갖춘 진정한 괴물 잠수함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한 차원 끌어올린 혁신적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출어람의 정신으로 세계 시장에서 스승을 꺾는 드라마틱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11년 한국은 잠수함 종주국인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러시아 등 전 세계 쟁쟁한 강대국들과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주 경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독일은 한국은 잠수함을 조립만 할 줄 안다며 우리를 과소평가하고 방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독일의 오만을 비웃기라도 하듯 뛰어난 가격 경쟁력과 잠수함 운용 노하우 전수, 그리고 확실한 성능을 앞세워 독일을 제치고 최종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20년 전 기술을 배우러 다니며 겪었던 서름을 한 번에 씻어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으며 잠수함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성공은 대한민국 해군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전체에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은 바로 한국 엔지니어들의 독특한 DNA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뛰어난 눈썰미와 응용력입니다.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배우던 시절 우리 기술진은 한 번 본 것을 카메라처럼 기억해내는 비상한 기억력으로 핵심 도면을 복원해냈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배운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개량하고 발전시키는 뛰어난 응용력을 발휘했습니다. 둘째는 독한 근면성입니다. 다른 국가의 연수생들이 휴식을 취할 때도 한국 엔지니어들은 밤늦도록 연구실에 남아 기술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밤샘 작업과 끝없는 질문으로 이어졌고 결국 기술 내재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식이었습니다. 이 배는 내 나라를 지킬 배다라는 불굴의 사명감은 어떤 기술적 한계도 뛰어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세 가지 DNA가 결합되어 대한민국 잠수함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5위권의 잠수함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는 1200톤급부터 3000톤급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며 양적, 질적 성장을 모두 이루어냈습니다. 이 잠수함 전력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해군력을 세계 56위권으로 평가하며 특히 재래식 잠수함 운용 능력과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퇴역함을 받아쓰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동남아시아와 남미의 전투함을 수출하고 무상으로 양도하는 안보 공여국으로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를 넘어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항해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산 헌 배를 고쳐 쓰던 시절에서 벗어나 독일제 부품을 조립하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명품 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높은 곳을 향한 기술적 도전을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무력 증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잠수함 역사는 기술 자립이 곧 진정한 안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자주 국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더 넓은 대양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연안 해군에서 대양 해군으로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항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바다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제 제2부 객관적 전력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세계 5위의 강군일까요? 아니면 거인들에게 둘러싸인 4위의 현실에 처해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 해군은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전투함을 수출하는 나라로 연안 방어에만 집중하던 해군에서 이제는 대양을 향해 나아가는 대양 해군으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국방력은 세계 56위권으로 평가받지만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실제 위상은 이와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배제하고 오직 숫자와 팩트를 통해서만 우리의 현재 위치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현실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해군력은 과거 원조를 받던 해군에서 이제는 다른 국가의 함정을 공유하는 해군으로 놀라운 변화를 이뤘습니다. 과거에는 미 해군이 쓰던 퇴역 군함을 가져와 닫고 조이고 기름치며 운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자원으로는 자체적인 함정 건조가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우리가 공유한 초계함들이 3,000여 개의 섬 사이에서 반군 소탕 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투입되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태국은 한국산 호위함을 수입하며 이례적으로 국왕의 이름을 명명하는 등 기함급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이는 우리 함정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기술력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트남과 남미 국가들에도 퇴역 함정을 무상으로 양도하며 방산 외교의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기간에 해군력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사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는 우리의 역동적인 성장과 기술력의 상징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현실은 마치 오등우등생의 비애와 같습니다. 우리 반 1등부터 4등이 내 짝꿍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세계 군사력 평가 GFP 기준으로 볼 때 한국 해군력은 세계 5위권으로 평가받습니다. 유럽의 웬만한 강국보다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이룬 놀라운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글로벌 평가 뒤에는 냉엄한 지정학적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작전 구역인 동북아시아에는 세계 최강의 해군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1위 미국은 동맹으로 존재하지만 2위 러시아, 3위 중국, 그리고 4위 일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냉정한 진단은 이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줄 세우면 앞줄에 서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4위다. 북한의 위협은 이제 논외로 할 만큼 우리가 압도적이지만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재래식 전력은 이미 게임 오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화력, 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한국 해군이 북한 해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더 이상 전면적인 해전으로 우리와 승부를 겨루려 하지 않습니다. 위협의 양상이 완전히 전환된 것입니다. 북한의 주된 위협은 이제 잠수함정을 이용한 침투, 매복, 기습 공격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나 1998년동의 잠수정 침투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은 국지적인 도발과 게릴라식 침투를 통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해군력 건설 목표는 단순히 북한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억제의 대상이며 우리의 시선은 이제 더 넓은 바다와 더 큰 위협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적 열세라는 냉엄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대 해전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3,000톤급 이상 중대형 전투함 잠수함 포함을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총 31척의 3,000톤급 이상 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볼 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며 유럽의 주요 강국들과 견주어도 강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주변국에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총 54척의 3,000톤급 이상 함정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약 1.7배 규모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차이를 넘어 체급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개별 함정의 성능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장 환경에서 가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숫자가 적으면 전략적인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수적 열세는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대비해야 할 중요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격차는 단순히 함정의 숫자뿐만 아니라 경험과 체급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특히 이지스함 운용 노하우에서 차이가 큽니다. 한국은 2000년대 후반에 이지스함을 도입하여 하드웨어 성능은 최신이지만 운용 경험이라는 소프트 파워 면에서는 역사적인 격차가 존재합니다. 반면 일본은 1980년대부터 미 해군과 함께 이지스함을 운용하며 수십 년간 축적된 방공 및 대잠 데이터와 전술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모 전력 유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즈모급 호위함을 F-35B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여 운용 중입니다. 일본은 이를 상륙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투기가 뜨면 항공모함이다라는 말처럼 사실상 경항모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와스프급 상륙함이 F-35B를 운용하는 것과 유사한 사례입니다. 총평하자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원자력 잠수함만 없을 뿐 사실상 영국 해군과 대등하거나 일부 우위에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 해상자위대에 비해 양적인 열세와 경험의 격차가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드웨어를 뛰어넘는 소프트웨어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림페가라 EMPAC 훈련에서 보여준 위상의 변화입니다. 한국 해군은 단순한 참가 국파티 서펀트를 넘어 다국적 연합군을 지휘하는 사령관 커맨더로 성장했습니다. 2018년에는 미 해군 주도로 한국 해군에게 다국적 연합 전력 지휘 권한이 부여되었고 2022년에는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 직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2024년에는 연합해군 부사령관 등 핵심 지휘관 직책을 맡는 등 그 위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포 사격대회 등에서는 미 해군을 제치고 탑권을 차지할 정도로 정밀한 운용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장비는 살 수 있어도 숙련도는 살 수 없다고 말하며 한국 해군의 훈련 강도와 작전 수행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강력한 소프트웨어 역량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수함 전력은 비대칭 전력의 게임 체인저로서 과거 학생에서 스승으로 성장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1990년대 장보고급 잠수함을 도입하며 독일로부터 기술을 습득하던 시절 우리 기술진은 부품 하나하나를 눈으로 찍어내듯 기억하며 도면을 그렸습니다. 당시 전기를 가장 많이 쓰고 복사지를 가장 많이 쓰는 연수생으로 불릴 정도로 독하게 학습했습니다. 2000년대 손원 1급 잠수함 건조를 통해 우리는 단순 조립 생산을 넘어 설계와 건조 기술을 20년 만에 완벽히 국산화하며 기술 자립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이르러서는 청출어람의 정신으로 스승이었던 독일을 제치고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승리 세척을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 해군력의 핵심적인 비대칭 전략 자산이 될 것입니다. 비대칭 전력의 게임 체인저 두 번째는 바로 도산 안창호함과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결합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3,000톤급의 덩치와 뛰어난 자막 능력,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숙성을 갖춘 재래식 잠수함으로서 마치 수중의 항모와 같은 위상을 가집니다. 여기에 더해 비핵 보유국으로는 최초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탑재 및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독일제 원형 모델에도 없는 독자적인 전략 타격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주변국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SLBM 탑재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주변국인 일본이나 중국이 함부로 도발할 수 없게 만드는 독침 전략의 핵심이며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해군은 입체적인 전력을 완성하고 수중에서의 전략적 영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넘어선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는 지금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항공모함, 과연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시기상조일까요?
항공모함 도입론자들은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주변국의 항모 보유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군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독자적인 해상작전 능력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1996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항공모함 건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며 연간 운용비 또한 막대합니다. 심지어 이순신급 구축함 한 척 건조비가 항모 1년 운용비에 해당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더욱이 항공모함은 결심한다고 해서 내년에 바로 전력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경우 논의 시작부터 실제 전력화까지 약 19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안보 전략 차원에서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강력한 방패이자 동시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현재 한국 해군의 전력 공백, 특히 항공모함이나 해구산과 같은 부재는 미 해군 제7함대가 완벽하게 메워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 우선주의 어메리커 퍼스트의 그림자입니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줄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국제 정세와 미국의 국익에 따라 동맹의 성격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의 지원이 특정 상황에서 지연되거나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필수적이지만 미군 철수나 지원 지연과 같은 시나리오에 대비한 독자적 생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언제까지나 동맹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미래 안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본을 대하는 자세는 감정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가져야 합니다. 일본과는 독도 영유권 주장, 2018년 초계기 위협 비행 등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역사 문제 앞에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우리의 확고한 원칙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안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주적은 누구인가요? 한미일 안보 협력 틀 안에서 일본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전략적인 재현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일본의 전력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대칭 전력 잠수함 등을 확보하여 질적인 우위를 추구해야 합니다. 둘째, 감정적 대응보다는 우리의 경제력 GDP과 국력을 꾸준히 키워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 섰을 때 진정한 의미의 장부 정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정은 역사에 대한 존중을, 이성은 미래 안보에 대한 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항해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열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양적인 면에서 주변국을 압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적 우위와 비대칭 전략을 통해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임팩 훈련에서 탑건을 차지한 것과 같은 뛰어난 운용 능력, 즉 소프트웨어와 SLBM 잠수함과 같은 전략 무기, 즉 비대칭 자산이 바로 우리의 생존 열쇠입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래 전력 건설은 단순한 과시가 아닙니다. 이는 10년, 20년 뒤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보험입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 우리 바다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 명제는 영원히 우리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대양을 향한 거대한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과거 우리는 미군이 퇴역시키는 함정을 인수하여 정비하고 사용하는 수혜국에 불과했습니다. 녹슨 철갑을 닫고 낡은 기관을 조이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묵묵히 함정을 운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건조한 최첨단 함정을 필리핀, 태국, 그리고 남미 국가들에 수출하고 공유하는 공여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낡은 구축함을 닫고 조이던 해군이 이제는 전 세계 바다를 지키는 K- 함정을 만드는 주역이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대한민국의 국방 기술력과 외교적 위상을 상징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대양을 향한 여정은 우리의 자주 국방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장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닫고 조이고 기름치던 시절을 지나 세계로 뻗어나가는 K-함정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우리 해군 역사에 있어 실로 극적인 전환점입니다. 과거 한국 해군력은 미국의 퇴역 군함을 가져와 닫고 조이고 기름쳐서 운용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자체 건조 능력은 미미했고 해외 기술 의존도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산 기술로 건조된 최신 함정으로 주력함을 모두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퇴역한 국산 함정 약 40여 척을 필리핀, 베트남, 페루, 콜롬비아 등 여러 국가에 무상으로 공유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양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지원을 넘어섭니다. K-함정은 이제 우리의 기술력과 국방 외교의 중요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닌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 우뚝 선 것입니다. 필리핀이 한국의 낡은 퇴역함에 그토록 열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형 설계의 특징과 필리핀의 현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간첩선이나 반잠 수정 침투를 막기 위해 설계된 한국 해군 함정들은 동급 함정 대비 막강한 화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함포와 다수의 기관포를 배치하여 유사시 적과의 교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죠. 이러한 과무장 함정들은 3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의 현실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필리핀 해군의 주 임무는 반군 게릴라 소탕 및 해적 퇴치인데 은밀히 숨어들어 활동하는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화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공유한 함정들은 이러한 임무에 최적화되어 배치된 지역의 반군 세력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안보 현실이 낳은 독특한 기술력이 다른 나라의 안보에 큰 도움을 준 사례입니다. 공짜 시식이 불러온 방산 대박은 바로 신뢰가 수출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공유했던 퇴역 함정들은 필리핀 해군의 실전에서 그 성능과 효용성을 입증했습니다. 필리핀은 이러한 함정들에 크게 만족했고 그 결과 한국으로부터 호세리갈급 신형 호위함을 구매하는 수출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공유를 통해 형성된 신뢰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진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태국의 사례는 더욱 파격적입니다. 태국은 한국에서 수입한 푸미폰 아두냐뎃급 호위함에 이례적으로 국왕의 이름인 푸미폰 아두냐뎃을 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명이 아닙니다. 왕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그 배를 국가의 얼굴로 삼겠다는 뜻이라는 말처럼 한국 함정에 대한 태국의 깊은 신뢰와 존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이 확산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함정은 실전에서 검증된 강력한 무기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는 K-방산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세계 5위권의 해군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는 숫자와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 순위에서 우리는 세계 5위를 기록하며 핵무기 보유국 및 초강대국을 제외하면 최상위권의 전력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주력함 보유 수량을 기준으로 볼 때 3,000톤급 이상 함정 잠수함 포함해서 일본은 54척을 보유하고 있어 막강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반면 한국은 31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의 주요 강국들을 상회하는 강력한 전력임은 분명합니다. 전투함의 숫자, 즉 퀀터티 측면에서는 2020년경을 기점으로 톤수를 제외한 단순 전투함 보유 척수에서 중국을 일시적으로 앞서는 등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숫자는 우리의 성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넘어서야 할 현실적인 한계도 함께 보여줍니다. 우리의 소프트웨어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무대는 바로 림팩 RIMPAC 훈련입니다. 림팩 훈련은 세계 최대의 다국적 해상 훈련으로 단순한 무기 성능을 넘어 함정의 운용 인력, 즉 소프트웨어의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대입니다. 이 훈련에서 한국 해군은 놀라운 활약을 펼치며 그 위상을 높였습니다. 우리는 정밀한 기동 능력과 압도적인 함포 사격 실력을 바탕으로 탑건을 차지하며 미 해군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원정강습단장 직책을 수행하는 등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부의 주요 지휘관 직책을 맡으며 리더십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함정 운용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국적 연합작전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드웨어의 발전만큼이나 이를 운용하는 인력의 숙련도와 전문성 또한 우리의 강력한 자산이며 림팩 훈련은 이를 전 세계에 증명하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잠수함 기술 독립기는 독일 스승을 넘어선 청출어람의 역사입니다. 도전의 시작은 1990년대 독일 209급 잠수함장 보고급의 도입과 기술 습득으로부터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독일로부터 잠수함을 들여오면서 핵심 기술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 이전은 제한적이었고 우리 기술진은 필사적으로 기술을 내재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단순 조립을 넘어 설계도와 부품들을 사진 찍듯 기억하는 집념으로 핵심 노하우를 흡수했습니다. 이는 밤샘 작업과 끝없는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독일이 방심한 사이 우리는 잠수함의 설계 및 건조 능력을 완벽하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우리 것으로 소화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술진이 보여준 집념과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는 잠수함 기술의 불모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잠수함 기술 독립기의 두 번째 단계는 SLBM 탑재 3,000톤급 잠수함의 독자 건조로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 기술로 완성한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그 성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디젤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성능을 확보하며 세계 시장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스승이었던 독일을 제치고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술력이 단순히 독일을 따라잡은 것을 넘어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SLBM 수직발사관 탑재와 같은 첨단 기술의 집약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단순한 전투함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룬 놀라운 성과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처한 현실은 세계 최강들이 모인 죽음의 조, 즉 동북아시아의 냉혹한 안보 상황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억제하기에는 충분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강대국들을 상대하기에는 체급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국 해군은 막대한 물량과 톤수를 자랑하며 끊임없이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54척의 주력함과 수십 년간 축적된 이지스함 운용 경험으로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한미동맹을 통해 미군의 존재가 이 지역의 안보 균형을 맞추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이 균형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힘을 길러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군비 증강에 대응하고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하고 자율적인 해군력 건설이 필수적입니다. 한국형 항공모함 CVX 건조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전력일까요? 아니면 아직 시기상조일까요?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주변국, 특히 중국과 일본의 항공모함 전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자주 국방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군 부재 시 독자적인 해상작전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논리입니다. 반면 신중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막대한 건조비와 운영비를 지적합니다. 현재 미군 전력의 존재를 고려할 때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이 과연 가성비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은 정권과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군 부재 시를 대비한 필수 전력이라는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안보 환경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군력을 키우는 것은 결코 남을 침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시는 치욕스러운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강력한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힘이 없는 나라의 비극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K-해군의 미래는 명확합니다. 최종 목표는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토와 국민을 지키고 우리의 해상 주권을 확고히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단순히 수동적인 방어를 넘어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능동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평화는 결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강력한 힘만이 평화를 지키고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가장 확실한 보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제4부 미래 전략과 과제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이 현재 서 있는 기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동맹 의존도를 유지해야 할까요? 과거 우리는 원조를 받던 해군에서 세계적인 함정 공여국이자 수출국으로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저력과 기술력을 전 세계에 입증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략적 지평 스트러티직 허라이전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하여 항공모함과 같은 핵심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변국들의 끊임없는 군비 증강과 같은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제한된 자원 속에서 최적의 전략을 찾아야 하는 해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강국이지만 동시에 거인들에게 둘러싸인 냉엄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해군력 순위에서 우리는 5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퇴역 구축함을 개조해 쓰던 나라에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 함정을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한 놀라운 성과입니다. 하지만 동북아 안보 지형이라는 지역적 맥락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세계 해군력 1위 미국 동맹,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일본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해군력은 북한을 압도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끊임없는 양적, 질적 팽창에 대응하기에는 구조적 열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미래 전략을 제대로 수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강국이지만 동시에 지역적인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항공모함 건조 논쟁은 우리 해군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항공모함이 과연 예산의 블랙홀일까요? 아니면 필수적인 보험일까요? 회의론자들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항공모함은 미사일의 표적이 될 뿐이며 천문학적인 건조비와 연간 유지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 한미동맹 자산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조비용은 수조 원에 달하고 운용 유지비는 연간 구축함 한 척 건조비용과 맞먹으며 호위 전단 구성과 전력화에는 1520년이 소요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전략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항공모함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결심부터 실제 배치까지 19년이나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임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오늘의 결정이 2040년의 안보 공백을 메운다고 말하며 미래 안보 환경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항공모함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이 두 가지 시각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국의 야심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본은 항공모함 보유국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JMSDF는 현재 이즈모급 헬기 구축함 DDH을 F-35B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사실상 항공모함 전력을 확보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보여줍니다. 이지스 시스템 운용 노하우에서도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이지스함을 운용하며 한국의 세종대왕급보다 수십 년 앞선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격차의 본질은 단순히 선체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항공모함 운용 데이터와 대잠 능력, 그리고 전술적 경험에서 오는 소프트 파워에 더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전략적 대비가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양적 격차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3,000톤급 이상 주요 전투함 비교에서 일본은 54척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31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명 한국의 31척은 유럽의 강국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강력한 전력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동해 작전 시에는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 발생 시 미군의 개입 없는 단독 상황을 가정한다면
54척을 보유한 일본 해상자위대에 의한 해상봉쇄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톤수와 수량의 격차는 곧 협상력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우리의 국익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적 격차를 극복하거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비대칭 전략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독도, 이어도, 그리고 일본 초계기 갈등과 같은 실질적인 위협이 존재합니다. 2006년 독도 사태 당시 일본 탐사선의 침범 시 우리는 한국 해군의 대응수단 부족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우리의 주력함은 3,900톤급이었지만 일본은 5,000톤급 이상의 함정을 투입했습니다. 2018년에는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대해 공격적인 적어도 위협 비행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과거 카미카제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매우 위협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해상에서의 항공 통제권, 즉 항공모함이나 함재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의 위협 기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독도와 이어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우리의 해양 주권과 안보에 직결된 핵심적인 영토입니다.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력 확보는 우리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동맹의 역설이라는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보호일까요? 아니면 의존일까요? 위기 발생 시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미국의 국익과 우리의 위기가 부합한다면 미 항모전단이 전개되고 미군이 개입하여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 해군은 단순 호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의 국익과 우리의 위기가 불일치하거나 미국의 우선순위가 변경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미군의 개입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으며 이때 한국 해군은 독자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문근식 교수의 경고처럼 미국이 언제까지나 우리 영토 분쟁을 중재해 줄 것이라 믿어서는 안 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독도나 이어도와 같은 영토 분쟁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급증합니다. 미국은 현재 동북아의 갈등을 억제하는 핵심이지만 철저히 자국의 국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19년의 시간차 때문입니다. 항공모함과 같은 대형 전략 자산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호 사례에서 보듯이 개념 설계부터 실제 배치까지 약 19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 항공모함 건조를 결심한다고 해도 실제 전력으로 운용되는 것은 2030년대 후반에나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위협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결정은 10년, 20년 뒤의 안보 환경, 즉 2040년의 해상 균형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항공모함 사업을 멈추거나 미룬다면 우리는 2040년 이후에 안보 환경에서 회복 불가능한 영구적인 전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안보를 위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잠수함 개발의 기적이라는 성공의 전례가 있습니다. 이는 항공모함 사업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1단계는 1990년대 장보고급 1200톤 잠수함을 독일에서 완제품 수입하고 조립 생산하며 기술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2단계는 2000년대 손원 1급 1800톤 잠수함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고 면허 생산을 하며 기술 내재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3단계인 2020년대 도산 안창호급 3000톤 이상 잠수함에서는 독자 설계를 완성하고 SLBM까지 탑재하며 기술 자립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불과 30년 전 잠수함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을 건조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이처럼 기술 종속국에서 기술 선도국으로의 전환은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능력을 잠수함 개발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기적은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만든 자주국방의 역사입니다. 특히 기술 장벽을 넘은 눈 카메라 이야기는 우리의 끈기를 상징합니다. 독일 기술진은 핵심 설계도를 숨기고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엔지니어들은
도면을 눈으로 찍어 아이 캐머러 밤새 기억을 되살려 그려내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도입 당시 기술 이전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은 극심했지만 한국 승조원과 엔지니어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와 종이를 소모하며 치열하게 학습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잠수함 기술의 스승이었던 독일을 제치고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한 기술 수혜국이 아니라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바로 항공모함 기술 또한 우리의 열정과 눈 카메라와 같은 DNA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3,000톤 잠수함은 비대칭 전력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성능과 정숙성은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할 정도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바로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디젤 잠수함으로는 극히 드문 사례이며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전 세계에 입증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SLBM 탑재는 우리에게 강력한 독침 전략을 가능하게 합니다. 유사시 주변 강대국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확실한 억제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이며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선 대한민국 안보의 게임 체인저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직면한 또 다른 위험은 바로 일관성 없는 정책입니다. 우리의 국방 정책 기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항공모함 건조가 제기되었다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지만 현재는 재검토 중인 상황과 같이 전략적 우선순위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수십 년간 일관된 국방 정책을 통해 해군력을 끊임없이 증강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히는 국방 정책과 수십 년간 일관되게 팽창하는 주변국이라는 이 극명한 대비는 우리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안보는 단기적인 5년 단임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변화와 무관하게 일관된 백년지대계를 수립하고 이를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안보 전략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움 주는 해군에서 자율적 해군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보험을 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대양 해군 블루 워터 네이비 전력을 구축하는 것은 미군의 부재 시에도 독도와 이어도와 같은 우리의 핵심 해양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도움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침묵의 바다에서 우리 국익을 수호하고 우리를 지켜줄 힘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으로서 스스로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자율적인 해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해군이 얼마나 강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항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